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이슈 그리고 섹터별 분석,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이지환의 크로스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또 국내외 관련주의 영향력,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메타 플랫폼이 정말 서프라이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조금 불안불안하더니 역시나 지난 금요일에는 애플 하나만 사실상 살아남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애플은 이렇게 그래도 좀 좋았던, 주가가 괜찮았던 배경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애플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좀 덜 나빴다. 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애플이 사실 이제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산타랠리를 기대했을 때, 찬물을 끼얹었을 때 주범이 애플과 테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애플 아이폰 14 신형의 부품 공급업체들로부터 공급을 줄인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찬물을 확 끼얹었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신형 감소가 매출액이 한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8%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빴다. 라는 부분과 함께, 두 번째는 애플 실적 부진에 대해서 해석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애플의 지금 현재 실적이 나빴던 부분은 매크로적인 불안 요소가 있다. 거기에 공급 감소 이슈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오히려 이때가 주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했고, 여기에 JP 모건도 목표가를 살짝 낮추긴 했지만 지금이 매수 접근해야 될 시기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다라는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의 우호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애플 악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좀 덜 감소했고, 투자회사들의 예상평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없고 애플의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연말에 사실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중국 공장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감소가 한 10%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8% 정도 감소에 그쳤다. 뭐 이게 박수 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예상보다는 덜 나빴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국내에 또 애플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LG이노텍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BH, 더부전자 이런 종목들에 오늘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애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주가가 좀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애플 14가 나왔을 때 상당한 기대감으로 초도 이제 발주 물량이 예상치를 넘었다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그때 잠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이후에 이제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특히 공급 감소와 매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는 이제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LG 이노텍이나 뭐 삼성전기, 특히 이제 뭐 B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데, 아마 요거는 결국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FP12, MLCC 부분별로 우리가 다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LG 이노텍은 지금 이제 바닥 확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예를 들면 삼성전기는 FP12를 바탕으로 해서 반등의 기운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부품에 대한 전망치를 좀 따져봐서 투자의 방향을 좀 따로 잡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애플 관련주를 다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종목별로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부품별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요걸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면 카메라 모듈 쪽보다는 FP12 쪽으로 카메라 모듈과 MLCC는 상당 기간 바닥 다지기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너무 한 종목, 한 섹터만 좀 보기보다는 그 섹터 안에서도 좀 종목들끼리의 수익률이 계속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계속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IT 부품 얘기를 해봤고요. 테슬라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테슬라라고 하고 이제 전기차 전반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모델 Y 가격이 다시 올랐어요. 최근에 사실 계속 인하를 하고 있는 추세라서 좀 더 기다려볼까
않을까, 뭐 더 싸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올랐던 배경이 미국에서 이제 세액공제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 들었죠. 근데 또 현대차도 거기 좀 포함이 될까요?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현대차가 이제 제네시스 GV70이 아마 이제 포함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지금 IRA 법안이 3월 달에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2월 달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들어왔고 아마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IRA 법안과 관련해서 뭐 상용차를 조금 제외해 준다든지 혹은 승용차 지금 이번에 발표됐던 주말에 발표됐던 내용이 승용차 기준을 어떻게 보면 SUV를 조금 완화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이 승용차 기준으로는 55,000불까지 만약에 이제 SUV까지면 그 차값 한 8만 불 이상까지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혜택이 좀 늘어날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현대차와 GM, 포드, 테슬라 이런 업체들이 조금 그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그 전기차 업체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모델 그 적용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좀 수혜를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번 그 SUV 관련돼 있는 발표에서는 아마 GM, 포드, 테슬라, 현대차가 가장 큰 각광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이제 IRA 법안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작년 그 10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에서 현대 기아차가 10개 모델 중에서 무려 1위부터 10위까지 3개 모델이 들어가는 기염을 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한풀 꺾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이제 IRA 법안이 발의가 되고 그게 현실화되면 주가에 반영된 상태에서 현대차나 기아는 오히려 주가가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 수혜를 받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그 종목 간의 편차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마무리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IRA 법안이 발의되기 전까지는 갑론음박을 많이 벌이지만 실제 이제 발의되고 나면은 이제 그 부분은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월 달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 3월 달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전기차 시장 자체에 캐파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미국이 그 테슬라가 애플과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달에 병을 주고 이제 약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6% 7%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본다면 이제 어쨌든 전기차 관련된 쪽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IRA가 명확하게 좀 시행이 되고 적용을 받는 단계는 아직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3월부터 발의가 되니까 아마 이제 그때까지 최종 조율이 나올 거고 지금처럼 뭐 상용차, SUV 기준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조율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겠군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2월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3월부터는 이런 이슈들이 다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바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자동차 관련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퀄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이 이번에 모바일 수요 감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지난해까지 계속 반복됐던 이슈들인데 올해 1분기까지도 스마트폰 수요가 계속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그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애플 우리가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의 그 공장 관련돼 있는 공급 이슈가 좀 있었고 이 이슈가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애플에서 부품 조달 업체들한테 공급하는 공급량 감소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부품 업체들이 주가 큰 타격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실제 그 퀄컴도 실적을 보면 일단은 그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이던스도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걸 맞는데 다만 이제 퀄컴은 다른 그 반도체 업체들하고 좀 다르게 자구책 노력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자동차용 반도체와 사물 인터넷 반도체 쪽에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됐던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용 반도체나 사물용 인터넷 비중이 27%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분의 1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는 모습이고 특히 지금 4분기 반도체 그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가장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장성이 컸던 부분이 자동차용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두 자릿수 이상 사업 성장성을 보였기 때문에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퀄컴의 사업 다각화 노력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오히려 이제 퀄컴이 이 구간에서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왔지만 어느 정도 사업 다각화와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의 실적이나 가이던스를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관점에서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퀄컴도 이제 사실은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대기업들의 집중도가 사실 높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뭐 간단히 좀 질문 하나만 드리면 최근에 그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얘기를 아직까지도 좀 하고는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가요?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는 최근에도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에 예. 관련 부분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화는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재고 감소율에서 아마 완화율이 좀 보이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차량용 반도체를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표현할 때는 저가형 반도체, 칩셋, 아날로그 반도체 이렇게 표현했다가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삼성전자도 여기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고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비전을 발표할 때 차량용 반도체 상당한 그 공을 들이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차량용 반도체가 단순히 이전의 그 저가형 아날로그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아주 중요한 반도체 섹터에서 하나의 그 섹터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주요 메이저 반도체 업체들이 상당한 공을 들일 것 같고요. 예. 삼성전자도 지금 뭐 NXP를 인수한다든지 혹은 M&A 관련된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오는 이유도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 부분, 이 섹터에 대한 그 성장성은 상당히 크게 나올 것 같고 아마 퀄컴도 그런 점에서 먼저 한 발 앞서 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앞으로 얼마나 더 확장이 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 퀄컴은 또 스마트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좀 질문을 좀 드리면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 글로벌 휴대폰 배송량이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썩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데 국내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업황 불확실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이전에 그 우리가 휴대폰에서 필수 소비재에서 최근에는 고가로 넘어가면서 마치 경기 소비재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조금 있다는 부분이고 작년에 스마트폰 부분에서 크게 보면 대부분의 역성장을 했고 어느 정도 제자리 걸음을 했던 게 아이폰 14 신형이었고 성장했던 유일한 섹터가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입니다. 그러니까 폴더블 폰을 제외하고 나면은 스마트폰은 대부분 이제 역성장한 걸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경기 침체 정도에 따라서 아마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경기 침체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매출은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스마트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나 혹은 관련되어 있는 부품 업종에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지금은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시장의 경기 상황의 위축 정도를 좀 보면서 대응하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모듈은 새로운 그 신형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PCB도 FPCB에 대한 기대치 수요가 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MLCC는 이제 지금 아직도 저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뭐 MLCC는 아직 흐림, 카메라 모듈은 세모 정도 그리고 이제 FPCB 정도는 좀 맑음 이렇게 조금 구분을 지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제가 좀 편의상 좀 묶어봤습니다만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관련주를 다 같이 묶어볼 것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 PCB, FPCB 그리고 또 PCB, 디스플레이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FPCB 쪽을 가장 좀 기후 기준으로, 날씨 기준으로 맑음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섹터를 좀 살펴봤습니다. IT 그리고 스마트폰, 또 자동차, 전기차, 애플과 테슬라, 현대차 얘기까지, 퀄컴 얘기까지 좀 전개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지환 대표와 격주마다 이렇게 만나서 섹터별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SL 이지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